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작 전에 이렇게 벌써 4,000명 가까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기분 좋은 소식. 예상을 했죠. 윤석열이가 드디어 또 20%대로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거의 집권 말기에나 일어나는 일이죠.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집권 말기에도 40%대의 지지율이 나왔었어요. 집권 중간에 지금 윤석열은 여러분들 만 2년도 안 됐어요. 그냥 2년차 대통령일 뿐인데 부정평가가 거의 65%, 부정평가가 거의 65%에 달하고 윤석열 지지율이 29%로 떨어지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31.5, 민주당의 지지율이 46.8, 그래갖고 양당의 지지율이 거의 15.7%, 15.2% 정도 나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늘 선거에는 선거공학이 있어요. 선거공학적으로 보면 대통령 지지율 플러스 정당 지지율을 합쳤을 때 100이 넘으면 그 선거는 압승을 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죠. 2020년도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그 당시에 지지율이 거의 60%였어요. 그리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거의 50%였어요. 그래서 100이 아니라 거의 110을 넘었었어요. 110을. 그래서 민주당이 2020년에 총선에서 대승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윤석열과 국민의힘 지지율을 합치면요. 60%밖에 안 돼요. 60%. 이거는 거의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는 복지부동, 왜 그러면 책임지지 않는 형태의 어떤 여론조사가 나왔다. 부정평가가 무려 65.8. 부정평가 65.8이면 윤석열 얘기하면 그냥 아유 시끄러 그 새끼 이거야. 65.8 부정평가. 부정평가가 65.8. 그냥 100명 만나갖고 윤석열 잘합니까? 그러면 65.8명은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 그러고 나머지는 대답 안 하는 사람이 거기서 한 30명 되면 윤석열 잘한다는 사람은 한 20명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윤석열의 지지율 29%대로. 근데 앞으로 윤석열이 지지율이 저 29%도 유지할지 모르겠어요. 유지할지 모르겠어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 뉴스를 보니까 오늘 또 여러분들이 의아한 뉴스들을 이면에 있는 것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민주당 지금 KBS가 그러니까 KBS 사장 인선을 오늘 강행을 했습니다. 윤석열이가 재가를 했어요. 그래서 김유철 전 KBS 사장의 해임 정지 가처분에 따라서 운명이 갈리게 되는데 희한한 게 3일만 기다리면 되거든요. 이게 10월 20일 날 현재 KBS 김유철 전 KBS 사장이 자기의 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을 했어요. 근데 3일을 남겨놓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대통령님은 KBS를 장악하려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3일만 기다려서 김유철 사장의 향후 어떤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어떤 인사청문회 요청을 하던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만큼 급한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그 법원의 가처분 신청이 10월 20일인데 그걸 보고도 얼마든지 현재 그 문화일보 출신의 그 박민 KBS 사장 후보자를 얼마든지 재가를 할 수 있는데 그만큼 방송 장악을 하려는 의지가 강하고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 이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가 힘 있을 때 KBS 사장을 바꿔서 땡뉴 뉴스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방송 장악 지 말대로 이동관이 앉혀놨고 그 다음에 유인촌이 앉혀놨는데 거기에 장제원이까지 지금 국회 과방위원장이고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3일만 기다리면 되는데 이거는 뭐냐, 법원의 무언의 압력이죠. 제가 볼 땐 그겁니다. 니들 법원 어떻게 보면 윤석열이 인사권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법원에다 압력을 행사하려고 김유철 사장의 해임 가처분 그 판결이 20일 날 나오는데도 먼저 대통령이 임명을 한 거예요. 제가 보면 이거는 법원에 오히려 무언의 압력을 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국힘당이 여러분들 요즘 의대 정원 확대, 대통령실에서 의대 정원 확대라는 카드를 꺼냈죠.
이거는 뭐냐면요. 이거 왜 얘네들이 이걸 꺼내냐면 2020년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의대 정원 확대를 실시하려고 그랬어요. 1년에 400명씩 10년간 4,000명을 증원한다라고 했을 때 국민의힘이 반대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조중동이 난리 쳐갖고 의사들이 파업을 하고 난리를 쳤던 선례가 있어요. 근데 왜 국민의힘이 지금 이걸 던지냐? 지금 강서구 보궐선거를 진 다음에 여기저기서 왜 국회는 싸우냐, 대통령이 야당과 협치를 해라, 이딴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민주당이 거부할 수 없는 카드를 던진 거예요. 그렇죠? 민주당이 이미 2020년 집권 여당일 때 추진하려고 그랬던 것을 국힘당이 의대 정원 확대를 던짐으로써 민주당이 반대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카드를 던진 거라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어떤 돌파구를 이쪽에서 찾으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형태로 제가 분석할 때는 보이는데, 근데 민주당은 여기서 여러분들 괜히 나서갖고 뭐 하라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 없어요. 응?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의사들은 절대 자기네 기득권을 놓지 않습니다. 결국은 의사들 파업하게 돼요. 국민의힘이 이거를 밀어붙이면요, 응? 민주당은 그냥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와 함께 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는 잘하고 있는 거고, 이런 국민의힘이 던진 카드를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진할 필요 없어요. 그냥 냅두면 지네끼리 치고받고 하다가 무마됩니다. 그쵸? 지금 민주당이 했던 얘기를 국민의힘이 똑같이 얘기해요. 의대 정원이 2006년 이후에 3048면으로 16년째 묶여있다. 민주당이 2020년 때 이 얘기 똑같이 했었어요. 그때 반대했던 인간들이에요. 근데 왜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의대 정원 확대를 할 때는 반대하다가 이제는 의사들이 조용하다가 이제 의사들이 파업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은 딴 거 아닙니다. 공공의대 설립. 결국은 공공의대라는 공공의 영역의 의사들이 늘어나면 민간에 있는 의사들의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의사들은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반대할 수밖에 없어요. 좀 있으면 총투쟁하고 반대하고 난리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국민의힘이 괜히 던졌다가 자기네 지지 세력들에게도 외면받는 일이 돼요. 그래서 민주당이 이럴 때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민주당이 가만히 있는 겁니다. 결국 의사들 자기네 기득권이건 국민의힘이건 민주당이건 절대 가만두지 않아요. 또 파업하고 난리쳐요. 그럼 민주당은 가만히 있다가 그때는 반대하더니 왜 그러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의사들이 파업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그때는 민주당 때는 조중동이 난리치고 그거 유튜버들이 난리쳐갖고 의사들의 파업을 지지하고 막 홍보해주고 그랬어요, 조중동이. 근데 지금은 조중동이 조용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이 파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건 뭐냐? 국민의힘이 협치라는 카드를 꺼내갖고 어떻게든 전국 돌파를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될 거예요. 과거에 자기네들도 의사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분명히 봤기 때문에 잘 안 돼요, 이건. 그 다음에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 새 헌재소장이 윤석열의 법대 동기 이상민, 이 법대 동기이자 이상민이 탄핵 심판에 주심을 했던 이종석이가 헌재소장으로 거의 내정됐어요. 윤석열의 국정기조는 바뀌지 않아요. 그 다음에 어제 김기현이가 이런 얘기했죠. 김기현이가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내년 총선을 책임지고 이끌었다가 내년 총선 지면 자기가 정계 은퇴한다 그랬죠. 정계 은퇴 갖고 어떻게 해갖고 내가, 야 김기현이 네가 뭔데 정계 은퇴, 너 정계 은퇴 하든가 말든가 별로 사람들이 관심 없어. 그랬더니 국민의힘에서 어떤 요구가 있냐, 내년 총선 불출마해라. 김기현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해라. 그리고 내년 총선 지휘해라. 그러면 더 공평하지 않냐. 과연 김기현이가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을 하고 내년 총선을 지휘할 것이냐.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이 인간들. 그쵸? 국민의힘이 살라 그러면, 사실 국민의힘이 살라 그러면 어떤 짓을 해야 되냐면 오픈 프라이머리로 내년 총선을 이끌어야 돼요. 한마디로 열린 공천을 통해서 경선도 누가 봐도 열린, 그러니까 아무도 어떤 외압이나 그런 것도 없이 공관위원장부터 외부 인사를 영입해서 오픈 프라이머리 선거를 실시하면 되는데, 윤석열이 절대 그렇게 안 하죠. 지금 어제 박대출이 임명하려다가 이만희로 대타로 세운 거는 지금 오히려 친윤색을 강화시켰어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이제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어제 장제원이가 윤석열과 독대를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장제원 그다음에 김한길이가 독대를 한 것 같이 보인다. 그냥 공천 라인 실무를 완전히 장악한 거예요. 이만이나 이런 애들이 윤석열한테 반기될 수 없거든요. 그렇죠? 그냥 의대 정원이라는 걸 던졌지만 괜히 제가 보면 국민의힘이 똥볼 찬 거예요. 의대 정원 그 정원 확대해봐야 절대 물러나지 않는 인간들입니다. 어? 네, 오늘 여러분들이 국정감사 법사위 여러분들 아마 잘 보셨을 겁니다. 서울중앙지검장부터 고검장 윤석열 사단이 총출동했어요. 그렇죠? 오늘 국감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대한민국 검찰이 없구나. 그렇죠? 여러분들 아마 그런 소리 아마 그런 느낌 들었죠? 대한민국 검찰이 없구나. 아예 그냥 윤석열 사단이라는 사람들이 쫙 모아놨는데 그냥 저 사람들이 청와대에 근무하는 행정관 비서관들 같아요.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행정관 비서관들이 그냥 윤석열 이름만 하명만 받고 이재명 따라잡기에 혈안돼 있던 사실상 윤석열 호위부대가 모두 모여갖고 검찰 출신으로 검찰들이 나와갖고 오늘 송경호 중앙지검장, 신봉수 수원지검장 뭐 이런 사람들도 그 다음에 이복현 금감위원장 이런 것들을 보면 그냥 보니까 검찰은 어쩔 수 없이 개혁을 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다음 정권 누가 잡든 간에 검찰은 때려잡힐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검찰도 권력도 오래 갈 수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국감장을 보면서 참 씁쓸했습니다. 예전에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을 보면 그래도 검찰들이 소신 있는 발언을 하고 어떤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는데 오늘은 그냥 윤석열 호위무사들 전부 나와갖고 정의로운 척하는 꼴값 따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뭐 쇄신을 한다, 다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늘 얘기하지만 혁신과 쇄신은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혁신과 쇄신은 인적 쇄신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지금 다 정답을 알고 있어요. 윤석열이 바뀌어야지 내년 총선에 희망이 있다라는 그런 정답을 알고 있지만 전혀 그 누구도 입을 띄우지 못해요. 누가 먼저 반기를 드냐의 싸움인데 시간은 이제 12월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물갈이 공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도부부터 바꿔야 되는 거예요, 원래. 김기현 물러나고 정상적으로 우리야 김기현이 있으면 땡큐지만 김기현 물러나고 사무총장 물러나고 친윤 일색의 국민의힘 지도부가 바뀌어야만 결국은 인적 쇄신이 일어나고 정상적인 공천이 이루어지는데 결국 뭐 말도 안 되는 지도부는 책임 회피를 하고 당직자들 전부 날려버리고 이 자체가 국민의힘은 정답은 알고 있지만 어떻게 내년 총선 치러야지 정답은 알고 있지만 아직 윤석열이 파워가 아직 있기 때문에 누가 먼저 반기 눈치 게임이에요 지금. 그리고 여러분들 저는 오랫동안 이 정치권에 있으면서 제가 늘 생각하는 게 국민의힘이건 민주당이건 제발 혁신 개혁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쵸? 특히 민주당이나 이런 데 혁신 개혁 이런 입으로만 혁신 개혁 이런 얘기하지 말고 그냥 평소부터 당내 민주화를 이끌면 돼요. 당내 민주화가 이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당내 혁신이 안 되는 거예요. 이따가 제가 민주당 얘기를 할 때 민주당 허건날 입으로 혁신, 뭐 개혁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그냥 사람이 바뀌지 않는 이상 뭐든지 변하지 않아요. 응? 그렇잖아요. 사람이 바뀌지 않는 이상 그 사람 갖다 놓고 무슨 혁신을 하고 그 사람 갖다 놓고 무슨 개혁을 합니까? 그래서 사람의 어떤 인적 쇄신이 가장 먼저 일어났을 때 그 정당의 민주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따가 민주당에 얘기할 때 좀 쓴소리도 하고 민주당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게요. 저는 윤석열이가 참 우리에게 엑스맨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어떻게 보면 보궐선거의 패배는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지역위원장, 당협위원장 이 사람들에겐 큰 충격이에요. 근데 그럼 윤석열 지금 뭐하고 앉아있냐면요. 미국 핵 전략 폭격기 막 국내 상륙 지금 사람들이요. 여러분들 지금 아직도 6.25가 아니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전쟁 중입니까?
만약에 우리나라가 전쟁 중이라서 북한에 도발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면 미국의 어떤 전략적 무기나 어떤 전략 폭격기가 들어온다면 우리의 구세주 역할을 하면서 우리에게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되겠지만 우리나라는 굉장히 아직 전쟁이 나지 않는 평화로운 상태예요. 근데 자꾸 전쟁의 위기에 몰아넣고 있는 게 윤석열이라고 생각한다고요. 많은 국민들이. 그러면서 지금 물가는 천정부지로 섰고 있고 지금 임금은 오르지 않고 상대적으로 국민들이 쓸 돈이 없고 금리는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전부 소비를 줄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안 좋고 자영업자가 힘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경기도 침체되고 이게 악순환이 돼가고 있는데 윤석열은 아직도 안보 타령하고 있으니까 윤석열 아주 잘하고 있는 거예요. 허구한 날 안보 타령, 한미일 군사동맹 이런 개소리 하니까 국민들에게 공감을 못 얻는 거예요. 좌파 방송이 아니라 이 새끼야 이거는 정파 방송이야. 시사타파 방송. 그 다음에 오늘 국감에서 뭐 난타전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에게 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뭘 착각하고 있냐? 이재명 당대표가 대북 송금 의혹이라고 하면서 검찰이 계속 사건을 쟁점화시켰죠. 이재명 당대표는 북한에게 쌍방울에게 대리로 돈을 보내달라고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 사건이 어떻게 처음에 시작됐어요? 잘 모르길래 제가 하나 짚어주고 갈게요. 대북 송금 사건은 원래는 변호사 대납 사건으로 시작했어요. 이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처음에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이 이재명 당대표에게 변호사비 대납 사건으로 시작해서 갑자기 느닷없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방북 사건으로 바뀐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왜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못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오로지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와 이재명 당대표는 이 사건에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기소조차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그런 점은 처음부터 검찰이 이거를 대북 송금 사건으로 해갖고 의혹을 제기한 것도 아니에요.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이 이재명의 어떤 변호사비를 대납해줬다 이렇게 하면서 시작했다가 갑자기 엮어갖고 결국 대북 송금 특검까지 해갖고 사실 좌판벌이를 한 겁니다. 그 사건이고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여러분들에게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당대표가 왜 빨리 당무에 복귀하지 않냐 이걸 조금 이따 다루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워낙 궁금해 하시길래 제가 좀 빨리 해드릴게요. 이재명 당대표가 당대표께서 10월 9일 날 퇴원하셨어요. 그럼 벌써 10월 9일 이후면 19일이면 이제 3주째 가고 있어요. 2주는 넘었죠. 10월 9일 그 다음에 10월 19일 아니구나. 한 10일 정도가 돼가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재명 당대표가 여러분들 당무에 복귀 왜 안 하실 것 같아요? 왜 이재명 당대표가 당무에 복귀하지 않으실까? 이재명 당대표가 당무에 복귀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지금 뭐하러 당무에 복귀합니까? 아니죠. 잘 보세요.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 당무에 복귀하는 순간 지금 국정조사 기간은 야당에게 유리한 시간이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지금은 그냥 이재명 당대표가 그냥 지금 몸 회복 중에 있다라고 밖에 있으면 그냥 야당에서 국정감사를 여당을 조지는 시간이에요. 윤석열 정부를 조지는 시간인데 이재명 당대표가 민주당에 복귀하는 순간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이재명에게 쏠려요. 그렇죠?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이재명에게 쏠리고 모든 언론은 이재명이 가결파를 어떻게 징계하냐 아냐의 뉴스가 핵심이 되는 거죠. 뭐하러 시선을 돌려줘요. 이재명 당대표가 복귀하는 순간 모든 언론은 가결파 징계하냐 안 하냐, 그쵸? 가결파 징계하냐 안 하냐의 모든 뉴스의 중심이 쓴다고. 그럼 이재명 당대표는 당연히 느긋하게 지금 국정감사 지켜보다가 한 20일 정도 지난 다음에, 그렇잖아? 한 20일 정도 지난 다음에 국정조사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고소고발할 거 고소고발하고 그때 슬슬 와갖고 한동훈을 탄핵할까 가결파를 어떻게 할까 이렇게
슬쩍 운을 띄워주면 되는 거지. 지금이야 가만히 있어도 양평 고속도로 김건희 로드 까고 있고, 국방부에서는 우리 박대령 고 최상병 사건 은폐한 윤석열 정부 까고 있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검찰의 표적 수사, 이재명 죽이기, 민주당이 잘 싸우고 있잖아. 민주당이 잘 싸우고 있는데 굳이 이재명 당대표가 이재명 드디어 당무 복귀, 벌벌 떠는 가결파, 이런 뉴스를 만들어줄 필요가 없죠. 그쵸? 지금은 국힘당 선거 패배 이후에 지네들끼리 막 개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은 복귀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단식 중단한 지는 25일이 됐지만 굳이 이재명 당대표가 주요 뉴스의 이슈의 중심에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여당이 두드러 맞는 시간인데 굳이 이재명 당대표가 나올 필요가 없다.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늘 주요 뉴스는 요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거의 국민의힘의 상황을 제가 분석을 한 거를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국민의힘은 어때요? 단순히 윤석열의 책임론, 아니면 그 김기현의 책임론, 또는 전체의 자성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요즘 보면 안철수와 이준석이가 싸워요. 국민의힘이 얼마나 지금 개싸움이 일어나고 있냐면요, 겉으로 볼 때는 친윤 대 비윤의 싸움으로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비수도권에 있는, 한마디로 하태경도 이 싸움에 가세를 해갖고 자기가 지역구를 삼선에 있는 해운대구를 버리고 서울에 어떤 험지에 출마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한마디로 유승민, 그 다음에 이준석, 외부에서 쓴소리하는 사람들과 또 친윤 간의 싸움, 또 수도권 의원들과 어떤 그 당 지도부와의 싸움, 거기에 또 홍준표와 또 김재 친박과 친윤의 싸움, 엄청난 보이지 않는 개싸움이 일어나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지금 국민의힘의 수도권 의원들, 당협위원장들, 지금 대부분 민주당이 당협위원장을 잡고 있잖아요.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잖아요. 그래갖고 실질적으로 수도권 의원들과 김기현 어떤 지도부와의 보이지 않는 싸움, 지금 여러 군데에서 지금 보이지 않는 개싸움이 벌어지고 있어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어떤 큰 의미가 있냐면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있기 전까지 국민의힘의 수도권 의원이라는 것은 서울, 경기, 인천에 어떤 125석의 어떤 의석이 달린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들이 공천만 받으면 된다는 일단 생각이 있겠죠. 그렇죠? 내년 어떤 공천을 받아야지 배지를 달기 때문에 어떤 공천을만 받으면 어떻게든지 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을 수도권에 있는 당협위원장들이,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의힘의 당협위원장들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어떤 위기감까지 왔냐면요, 공천 받는다고, 그렇죠? 공천 받는다고 이제는 안정이 아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대패를 하는 거 보면서 국민의힘의 수도권 어떤 당협위원장들이 공천 받으면 뭐 하냐는 소리가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공천 받으면 뭐 하냐는 어떤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는 거야. 아니, 윤석열한테 공천 받으면 뭐 하냐. 수도권에서 윤석열이가 지지율이 30%밖에 안 나오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30%밖에 안 나오는데, 그래서 어떤 공천 관리나 이런 거를 윤석열에게 맡길 수 없다라는 반발이 점점 심해지는 거죠. 그게 지금이야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 소강 상태로 접어들고 김기현 체제의 어떤 혁신을, 어떤 힘을 실어주는 친윤들에 뭉쳐갖고 윤석열에게 힘을 실어주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정확히 국민의힘 내부를 들여다보면 친윤으로 내년에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들이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라고 생각하면 내년에 윤석열 마케팅을 통해서 수도권에서 당선될 수 있는 확률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심지어 조중동에서 윤석열을 비판한다는 것은 실질적인 레임덕이에요. 왜 그러냐면 조중동은 누구보다도 윤석열을 잘 아니까. 윤석열이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민생에 주력하고 야당과 협치하고 윤석열이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언론 장악을 대놓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중립적인 위치에 있던 언론들도 윤석열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어떤 통신사들 뭐 뉴시스나 뉴스원이나 뭐 여러 가지 연합뉴스나 YTN이나 지네들이 아무리 방송 장악을 하려고 해도 오히려 방송 장악을 하려면 하려고 들이대면요 그 언론사의 노조들의 힘이 점점점 세져요. 응? 그래서 지금 조중동 어떻게 보면 조중동 같이 윤석열 실드 치던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미 윤석열은 레임덕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어떤 얘기가 나와요?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죠. 제가 어제 무슨 얘기했어요? 이준석이의 눈물은 사실상 자기를 마지막으로 어떤 공간이나 이쪽으로 들여보내주지 않으면 사실상 이별의 눈물이에요. 그렇죠? 저는 어제 이준석이의 기자회견은요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과 이별의 눈물이에요. 어떻게든지 자기는 끝까지 국민의힘을 사랑했고 좋아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준석이가 당대표 할 때 윤석열이를 대통령을 만들었고 지방선거를 대승으로 이끌었잖아요. 그렇죠? 이준석이는 윤석열을 대통령으로도 만들었고 지방선거를 대승으로도 이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개국 공신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쳤고 이제는 죽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저는 다음 스텝은 어제 이준석이의 눈물의 기자회견, 오늘 유승민이의 12월 결단한다. 이거는 분당 수순이에요. 왜 그러냐면 국민의힘의 배지를 달고 국민의힘의 마크를 달고 내년 총선에 출마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윤석열의 지지율이 20% 되고 국민의힘 당 지지율이 30% 초반인데 공천 받으면 뭐 할 거냐라는 소리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점점점 유승민 그리고 이준석 이런 사람들의 신당 창당설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합세를 하냐? 민주당에서 공천 받지 못하는 사람들, 여기에 일명 수박들, 이런 사람들과 이제 신당 창당의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면 제3당은 분명히 나올 거예요.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신당 창당 얘기하다가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그럼 어디까지나 여러분들 여의도의 찌라시예요. 여의도의 찌라시인데 어떤 말들이 나오냐면 실질적으로 윤석열은 공천권을 내줄 일은 없다. 왜 그러냐면 내년 총선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4월이죠. 내년 총선이 4월이면 윤석열이 만 2년도 안 된 아직 대통령이에요. 윤석열이 5월에 취임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윤석열은 아직도 내년 총선을 치르고 나서도 살아있는 권력이에요. 그러면 윤석열이가 생각할 때 분명히 12월이나 11월 되면 개싸움이 날 텐데, 그렇죠? 윤석열은 당연히 검사 공천을 해야 되고 친윤 공천을 해야 되는데 쟤네들이 가만히 있겠냐? 그러면 분명히 쟤네들은 공천을 못 받으면 탈당할 것이다. 그래서 김한길이가 자꾸 나오는 겁니다. 김한길이가 윤석열 신당을 만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어떠냐? 당연히 윤핵관이 이번 국민의힘의 총선이나 어떤 지도부를 장악을 하고 내년 공천에 있어서 확실한 어떤 실력 행사를 하게 되면 딴 사람들은 반발을 하면서 사실상 나가면 분명히 윤석열은 국민의힘이라는 타이틀에 정당의 이름을 바꾸고 새로운 신당 창당을 버금가는 정당을 김한길로부터 주도하게끔 해서 윤핵관들 의원들이 신당 창당에 전부 합류를 하고 윤석열은 과거 국민의힘이 싫다는 얘기도 했잖아요. 지 입으로. 그래서 윤석열의 신당, 윤승민과 그리고 비핵관의 신당, 저는 분명히 국민의힘은 갈기갈기 찢어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자꾸 김한길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윤석열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윤석열을 믿을 수 있는 거는 검사들이거든요. 윤석열을 믿을 수 있는 것은 검사들이고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충실한 의원들이거든요. 그 중심에는 장제원, 권선동 뭐 이런 사람들 그러기 그 어떤 이삭죽기의 달인 어떤 김한길이가 모여갖고 윤석열의 신당 창당 소리가 아마 11월 다음 달이면 아마 김한길이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아마 국민의힘의 비윤계가 어떤 강력한 비판을 하게 되면 왜 윤석열이가 먼저 치고 나가면 당연히 국민의힘 안에서도 자기네들이 공천권을 잡을 수 없는 입장이면 유승민이나 제3지대의 어떤 신당 창당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승민, 이준석 그리고 또 다른 정당의 신당 창당 거기에 이제 분명히 윤석열은 신당 창당의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과연 그 신당 창당이 민주당도 합세할 것이냐, 뭐 금태섭이 합세할 것이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언론에서 요즘 왜 자꾸 홍준표가 여러분들 소환이 되냐면요. 지금의 어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국민의힘의 어떤 호사가들이나 정치평론가들이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냐면 2011년에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요. 2011년에 어떤 비슷한 상황이 있었냐면 그 당시에 여러분들 오세발이 아시죠? 오세발이가 그 당시에 무상급식 반대를 하면서 서울 시민들에게 묻겠다 그러면서 표결에 붙였어요. 표결에 붙였다가 오히려 사실상 뭐 무산되고 그래갖고 자진 사퇴를 하게끔 되고 서울시장 선거에 나국상이랑 박원순 시장이 붙어요.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그때 가만히 있는 그 서울시 오세발이가 괜히 무상급식 뭐 논란을 일으켜갖고 그 서울 시민들에게 자기가 다시 묻겠다고 했는데 그게 어떤 그 주민 참여가 하여튼 미달돼 갖고 선거 투표도 못하고 그냥 오세발이는 날아갔어요. 그때 그래서 재보궐이 붙어요. 그때 재보궐이 붙었는데 그때 당대표가 홍준표였어요. 그때 당대표가 누구였냐면 홍준표가 2011년 7월에 당대표에 취임을 하고 나서 그 나국상이랑 그 당시에 박원순 시장과 이제 나국상이 서울시장 선거로 붙은 거예요. 그때 박원순 시장이 한 7%인가 차이로 나국상을 이겨요. 그래서 이제 홍준표가 그때 선거를 어차피 보선이었고 우리 책임이어서 뭐 괜찮다라고 쉴드를 칠라다가 거의 한 달 반 정도 버티다가 홍준표가 사퇴를 해요.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때 홍준표가 7월에 당대표가 되고 12월에 사퇴를 하면서 국힘당이 그 당시에 2012년에 총선에서 대승을 해요. 2012년 총선에서. 어떻게 대승을 하냐? 그때 홍준표가 물러나고 비대위원장으로 들어왔던 게 당연이었어요. 그때 박근혜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오면서 사실상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이명박이라는 친이계와 친박계는 앙숙이었는데 홍준표는 범친이계였어요. 범친이계였는데 왜 친박계인 박근혜한테 비대위원장을 물려줬냐? 그 당시에 이명박이 같은 경우에는 집권 말기였어요. 기억나시죠? 그 당시에 이명박이는 집권 말기라서 사실상 레임덕이었어요. 레임덕이었기 때문에 미래의 어떤 다음 권력은 박근혜가 유력시되고 있었기 때문에 정권 연장의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박근혜에게 비대위원장을 주고 박근혜가 뭐든지 다 바꾸겠다라고 하면서 난리를 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한나라당이 2012년 총선에서 대선에서 다 이기는 결과가 났어요. 그거를 자꾸 소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기현이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패배했으면 네가 거기서 물러나서 뭔가 물꼬를 태워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 홍준표와 지금 김기현을 비교하는데 그때랑 상황은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 그때는 이명박 집권 말기의 어떤 상황이라서 박근혜라는 대안 세력이 있었어요. 어떤 그 차세대 권력자가 될 수 있는 한마디로 대통령 후보감이 있었기 때문에 총선을 박근혜라는 대통령 후보가 지휘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지만 지금 같은 상황은
강서구청장 어떤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대패를 했지만 윤석열은 아직 채 2년도 되지 않는 살아있는 권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김기현에게 더 힘을 실어주는 거고 눈치 보기 작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가장 국민의힘이 더 혼란스러운 게 뭐냐면 대안 세력이 없어요. 그렇죠? 그 당시만 해도 이명박 정권의 말기여서 친박 세력이 좀 이명박 정권에 대한 쓴소리도 하고 국회 안에서 친이와 친박이 좀 어떤 그 공방을 벌이면서 양 세력들 간의 싸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너무 윤석열이가 집권을 하고 나서 친윤에게 어떤 당권을 집중시키다 보니까 사실상 밖에서 목소리를 내는 거는 이준석과 유승민밖에 없죠. 근데 이준석과 유승민은 원외잖아요. 원외다 보니까 힘이 없어요. 그렇죠? 원외다 보니까 힘도 없고 그래갖고 지금 국민의힘이 저렇게 자중질환에 빠진 이유는 대안 세력이 없는 거예요. 대안 세력이 없다 보니까 계속 시간만 가자. 응? 어떻게든지 이제 12월 되면 수도권 의원들이 들고 일어나고 왜 그러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 윤석열의 지지율이 29% 20%까지 떨어졌는데 불과 이제 선거는 6개월도 채 남지 않았는데 당장 공천이나 경선이 시작해야 되는 어떤 공천관리위원회나 공천관리단위 심사가 일어나고 선거조직본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제 채 2달도 남지 않았는데 과연 윤석열의 지지율이 반등해서 갑자기 50%가 될 일은 전혀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12월이면 국힘당이 왜 작살난다고 얘기했을까요? 12월이면 국힘당이 작살나는 이유가 12월에 정기국회가 끝나요. 그렇죠? 지금의 국회 일정은 10월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국정감사가 있죠. 11월에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현안이나 뭐 그런 것들 예산결산위원회 준비를 하고 12월에 이제 예결위에서 마지막 내년 예산에 대해서 통과만 시키면 12월에는 사실상 국회 일정이 딱 끝나는 순간 모두가 이제 공천 싸움이에요. 그렇죠? 12월은 이제 국회 일정이 없어요. 지금은 국정감사니까 국정감사에 집중을 하고 그러니까 어떤 당론이나 이런 것들이 분산되지만 국회 일정이 딱 끝나면 내년이에요. 바로 12월에 국회 일정 예산안 통과시키고 나면 바로 내년 총선이에요. 총선. 그러면 국힘당 의원들이 과연 공천 받는다고 해갖고 윤석열로 내년 총선 치를 수 있을까? 어떤 새끼가 윤석열이랑 같이 사진을 찍은 거를 서울 시내에 어떤 홍보 포스터에 걸면서 총선을 치를 것인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국힘당은 작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윤석열의 레임덕은 이미 조중동에서도 여러 번 전면 쇄신을 요구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그냥 눈치만 보는데 언제까지 눈치만 보겠어요. 눈치 안 봐요. 이제 12월 되면 나살기 이제는 각자 도생이에요. 제가 얘기하지만 여러분들도 좀 답답하죠. 그냥 누가 이번 총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패배에 모두가 정답을 알아요. 진보나 보수할 것 없이 윤석열이가 정치를 잘못하고 있다. 민생을 내팽개치고 검찰을 이용해서 정적주기에 올인을 하고 모든 어떤 국력을 어떻게 안보나 한미일 국방 거기에 어이없는 일본수 오염수의 방류를 찬성을 해주고 거기에 이상한 역사전쟁을 하고 이거는 내 먹고 사는 문제와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거든요. 서민 정책을 발표한다든가 어떻게든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고 허구한 날 한미일 군사동맹 미국의 전략 폭격기가 한반도에 진입했다. 거기에 오늘 합참에서 띄우는 것은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에 북한이 개입이 의심된다는 계속 이념 전쟁의 낡은 사고방식이 더 이상 안 통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대한민국 국민들이요. 면역력이 생겼어요. 어떤 면역력이 생겼냐. 지난 대한민국의 반민족 세력들이 정권을 잡고 진보와 보수, 동과 서를 남과 북을 갈라치고 동서를 경상도와 호남을 갈라치고 수많은 갈라치기 분열의 정치를 펼치면서 그 도구가 바로 반공과 전쟁이었거든요. 그렇죠?
대한민국 국민들 아무리 북한이 어떤 휴전선에서 총격전이 벌어진다 그래도 전쟁이 일어날 거라는 생각 안 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이 전쟁에 무감각해졌어요. 대한민국 국민들 아무리 북한이 뭐 휴전선에서 총알 쏘한다 그래갖고 우리는 대한 전쟁이 일어날 거라는 상상 자체를 안 해요. 그건 뭐냐면 국힘당이 70년 동안 해방 이후에 70년 동안 그런 전쟁의 공포로 사람들을 몰아넣으면서 북풍 공작을 하면서 선거에 이용하는 게 더 이상 약반을 먹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보시면 누가 봐도 윤석열은 국민들의 민심을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아따 하면서 윤석열이가 제대로 된 어떻게 보면 윤석열이가 저런 무감각한 게 어떻게 보면 내년 총선에 민주당의 대승을 점점점 희망 회로를 우리가 돌릴 수밖에 없는 거고 스스로가 레임덕에 빠지고 있고 여러 주변에서 여태까지 윤석열을 대통령 만드는데 1등 공신은 누가 봐도 조중동이에요. 그런 조중동마저도 국정 기조를 쇄신해라고 하는데 윤석열은 지금 KBS나 MBC 방송장악을 하고 있고 연일 쓴소리를 해도 그리고 김기현이나 윤핵관과 멀리해야 된다. 그리고 민생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해도 방공, 한미일 군사동맹 이렇게 하니까 민심과 괴리감이 있는 정책을 펼치니까 결국은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이 믿을 수 있는 건 뭐죠? 신당 창당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건 검사들밖에 없다라는 이런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부합하는 윤핵관들이 이제 부하내동하는 것이고 하여튼 그런 흐름으로 지금 가서 거기에 여러분들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당대표를 구속시키려고 했던 검찰에 이제 여태까지 어떻게 보면 1년 반 동안 1년 반이에요. 윤석열이가 집권하자마자 이재명 당대표 잡으려고 대한민국 지청이 3개의 지청이 총동원돼 갖고 300여 차례의 압수수색을 하고 야당 죽이기에 올인하고 결국 결과가 법원에서 영장 기각.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은 일반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이재명 대표가 영장 기각이 됐다라는 것은 이재명은 죄가 없다라는 무죄라고 인식을 해요. 근데 검찰들은 그거에 끝끝내 검사들은 자기네들이 옳았다. 검사들은 무오류의 존재예요. 언론과 검사들의 예전에 제가 그런 비판을 좀 해드렸죠. 그러니까 기득권 언론들과 검사들이 왜 손을 잡고 그렇게 조국 장관을 죽이고 이재명을 죽이고 왜 그렇게 하냐. 언론들도 자기네들은 정의의 어떤 펜대를 들었다고 생각해요. 자기네들도 무오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절대 사과하지 않아요. 조중동. 그렇죠? 조중동도 절대 사과하지 않고 검사들도 절대 사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윤석열도 지금 국정 기조를 바꾸지 못하는 이유가 쟤는 정치인이 아니라서 그래요. 정말 국민들의 눈치를 보고 준원한 자기의 지지율을 보면 한숨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지금의 내가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정치를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고 국정 쇄신을 발표하고 이래야 되는데 자기는 끝까지 옳다라고 생각하는 무오류의 정의의 사도로하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져서 윤석열과 그 특수부 오늘 여러분들이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를 보면서 그 누구도 수사가 무리하게 진행됐다. 아니면 저희가 과도한 면이 있지 않다. 이런 반성이나 자성의 목소리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검찰은 때리면 때릴수록 반발작용이 큰 거예요. 그게 뭐냐? 민주당은 보험을 들어놨어요. 그 보험이 뭐냐? 바로 지난 8월에 그렇죠? 지난 4월에 김건희 특검과 대장동 50억 클럽의 특검을 패스트트랙에 태웠습니다. 그게 언제 들어오냐? 12월에 국회가 끝날 쯤에 표결로 이루어집니다. 김건희 특검과 50억 클럽 대장동 사건의 특검이 표결로 이루어지면 특검은 출발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심층 분석할 때 내년 총선을 뒤집을 것은 김건희 특검과 50억 특검일 것이다. 왜 그러냐면 특검을 꾸리고 이제 표결로 해갖고 이제 특검이 사무실을 하고 특검을 임명하고 윤석열이 특검을 거부할 수는 없거든요. 그쵸? 자기 가족에 대한 특검을 거부하는 순간 윤석열은 탄핵감이에요. 내년 총선이 끝나면 자기 와이프의 특검을 윤석열이가 거부권을 행사한다? 그거는 정말로 내년 총선 이후에 윤석열은 바로 탄핵감이 될 순간. 그러니까 굉장히 물러서지도 못하고 받을 수도 없는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이에요. 그렇잖아.
대통령이 자기 친인척, 자기 가족의 비리를 덮기 위해서 특검을 거부했다. 국회에서 임명한 거를, 그건 어떻게 되죠? 내년 총선 민주당이 대승할 수 있는 거고, 누가 봐도 윤석열은 자기 가족에 대해서는 관대하다가 되는 거예요. 민주당은 그냥 꽃놀이패를 들고 있는 겁니다. 그쵸? 50억 클럽 특검은 받을 거예요. 분명히. 왜? 50억 클럽의 특검을 받기 위해서 뭐 박영수를 특검을 안 하기 위해서 박영수를 미리 구속시키고 이런 쇼들을 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누구죠? 그 대법관 한 명, 그 50억 클럽의 이름 나오는 그 대법관 한 명을 잡으려고 이제 검찰에서 이제 다음은 그 대법관을 잡으려고 수사를 할 겁니다. 그러면 윤석열이는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안 받으면 탄핵감이고, 받게 되면 내년 총선에 핵폭풍이 날라오는 거고. 왜? 특검이 시작되고 2월 달이면 수사가 진행되고, 오늘은 특검이 누구누구를 소환을 하게 되고, 그치? 권순일 대법관을 엮으려고 할 게 분명히 뻔합니다. 그쵸? 그래서 대장동과 김건희 쌍특검이 기다리고 있으면 윤석열은 공정한 척이라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김건희 특검을 받아들인다. 그럼 당연히 여야가 충돌해서 특검 임명에 대해서는 야당 당연히 특검을 어떻게 할 거예요? 민주당 추천목, 그리고 그 외에 어떤 다른 정당, 진보당, 정의당이나 어떤 누구야, 기본소득당이나 그쪽에서 그러니까 여당 추천목이 아닌 야당 추천목 2명 중에 1명을 고르게 하는 특검법이 만약에 발의가 되면 당연히 어떻게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국민의힘 추천목의 특검을 임명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당시에 언제죠? 박영수 특검이 할 때도 그 당시 박근혜 탄핵 정국에서 그 당시에 그 특검, 박영수가 특검 될 때도 박영수 특검은 누가 추천한 거냐면 그 당시에 국민의당이 추천한 거예요. 그 당시에 박지원, 안철수가 있었던 국민의당이 추천한 특검이 바로 박영수였고, 그 다음에 민주당이 추천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쌍특검이 가장 검찰이 피하고 싶은 게 하나가 뭐냐? 특검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왜 그러면 특검이 벌어지면 검찰이 사건을 오히려 덮었다가 나오는 거예요.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검찰이 아닌 지금 한동훈이의 중앙지검, 그리고 한동훈이의 검찰이 수사했기 때문에 엄한 도이치모터스 권 회장이나 이런 사람 때려잡고 있지, 특검에서 수사를 하다 보면 검찰이 얼마나 부신술사를 하고 검찰이 덮었는지 사건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때요? 검찰이 여태까지 자기네들은 무오류고 유능하다고 얘기했던 게 일시에 전부 그 신뢰감이 깨지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왜 검찰이 가장 특검을 중요시하냐? 검찰은 자기네들이 공정하고 정확하게 수사한다고 늘 언론 플레이를 하고 떠들었는데, 김건희 사건을 특검에서 조사하니까 오히려 검찰이 제대로 수사 안 하고 새로운 사건들이 발견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검찰의 유능함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검찰의 유능함이 공개적으로 무너지고, 한동훈도 50억 클럽 사건을 지냈다는 서울중앙지검에서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특검에서 새로운 것들이 발견되면, 검찰은 여태까지 뭐 했냐? 50억 클럽 뭐하고 수사를 안 하고 특검이 단 1개월 만에 이런 걸 밝혀내냐?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이재명 당대표 때려잡는다 그러면서 1년 만 개월 동안 수사하면서 제대로 된 입증도 못한 무능한 검찰이 되는 거예요. 그쵸? 검찰은, 한동훈이는 맨날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고 최대한 정의롭게 하고 있다라고 떠들지만, 결국은 12월에 국회에서 표결이 이루어지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50억,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김건희 특검만 여러분들이 기대를 하죠. 저는 50억 클럽 특검도 굉장히 기대를 합니다. 왜 여러분들 50억 클럽의 특검의 쟁점이 뭐죠? 김만배가 윤석열 누나한테 집 사준 거야. 응? 윤석열이는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있어서도 자유롭지가 못한 거고 50억 클럽 사건을 할 때 가장 큰 사건이 뭐냐면 김만배가 윤석열 누나한테 집을 사준 의혹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검찰이 이거는 당연히 안 밝히겠죠. 검찰이 이거는 당연히 안 밝혀요. 그러면 어때요? 특검에서 김만배가 대가성으로 윤석열 누나에게 집을 사줬다. 그럼 윤석열은 뭐죠? 제3자 뇌물죄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윤석열은 제3자 뇌물죄로 사실상 피의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뭘 착각을 하냐? 윤석열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형사사건의 소추를 당하지 않는다. 그거는 일시적인 거예요. 윤석열은 대통령으로 하는 5년이 500년이 아니에요. 윤석열은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는 순간 제3자 뇌물죄로 윤석열은 처벌받게 되는 거예요. 왜 50억 특검이나 김건희 어떤 주가조작 사건 특검이 중요하냐면 결국은 윤석열 보고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 도와준 거 아닙니까? 그럼 윤석열도 제3자 공모가 되는 것이고 사람들은 윤석열은 대통령이라서 형사사건의 소추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일시적인 범죄 행위에 죄를 묻지 않는 것이지 윤석열이 대통령 내려오는 순간 윤석열은 감옥을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검에서 과연 어떻게 밝혀질 것이냐 이런 걸 봐야 되는 거고 결국은 이번 12월 되면 50억 클럽의 여태까지 검찰의 의혹 특검에서 밝히는 50억 클럽 사건 그 다음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특검에서 안 밝혀질 수가 없잖아요. 왜? 특검은 검찰의 수사 내용을 검토한 다음에 검찰은 왜 이걸 수사하지 않았을까라면서 전면 재수사를 하겠죠. 그럼 당연히 한동훈은 실패가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한동훈은 대권 후보에서 날아가는 것이고 한동훈은 죽는 거예요. 그렇죠? 윤석열의 꼭두각시인 한동훈은 오히려 한동훈은 윤석열의 아바타가 되는 것이고 한동훈은 능력도 없고 무능하고 정치권의 눈치 보는 그런 정치 검사, 정치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검찰은 이제 대대적인 사정 정국이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구속이었다. 응? 결국은 기각으로 모든 게 망가진 거고 검찰은 더 이상 플랜 B가 존재하지 않는다. 응? 검찰의 가장 실책은 뭐냐? 이재명 당대표가 당연히 구속될 거라는 전제하에 모든 걸 꾸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게 바로 검찰의 오만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동의하시죠? 검찰이 만에 하나 준비가 철저하고 법원에서 이재명 당대표의 영장 기각을 염두에 둬서 플랜 B를 준비했다 그러면 검찰은 지금같이 수세에 몰리거나 국민의힘은 이렇게 내용을 겪지 않을 거예요. 검찰은 이재명 당대표의 구속을 당연히 100% 전제하에 김태우를 윤석열과 한동훈이가 사면시켰고 잘 짜여진 각본으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태우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시킨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9월 그 당시에 21일 날 가결되고 9월 23일 날 이재명 당대표가 구속됐다 그러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국민의힘이 승리했어요. 왜? 민주당이 제대로 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었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안 나갈 거라는 생각까지 다 계산을 해서 사실상 김태우 사면부터 치밀하게 했는데 검찰이 플랜 B를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으면 이재명 당대표는 대통령 복이 있다. 비록 대통령 자리를 윤석열에게 뺏겼지만 이재명 당대표의 최고의 도우미는 윤석열과 한동훈이다. 그렇죠? 윤석열과 한동훈만큼 이재명 당대표를 가까이서 돕는 사람이 어딨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공정한 척이라도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공정한 척이라도 했어야 되는데, 응? 한동훈이가 전혀 오만 방지하고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다. 예. 지금까지 1번 12월이면 국힘당은 작살난다.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희망 공문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12월 국회 일정을 보면 지금 딴 거 없어요. 김건희 특검이랑 50억 클럽에 이거는 패스트 트랙에 태워져 있기 때문에 그냥 본회의에 상정해서 투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특검이 가결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특검은 어떻게 꾸릴 것이냐. 그거만 하면 결국 내년 총선은 50억 클럽과 김건희 특검으로 총선 전국이 맞이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민주당에게 저희가 이제 시선을 조금 돌려봅시다. 결국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많은 어떤 정치 호사가들이 얘기하는 게 민주당도 겸손해야 된다. 그렇죠? 뭐 납작 엎드려야 된다. 뭐 이런 소리 많이 해요. 저는 그 소리 제일 듣기 싫어요. 민주당이 겸손하고 쇄신해야 되는 건 딴 거 없습니다. 당내 민주화를 이루면 돼요. 아직까지 제가 이재명 당대표가 가결파 징계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정말 사실이라고 얘기하면 저는 아직까지 제가 이거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이재명 당대표가 가결파 징계하지 않겠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당대표가 가결파를 징계하겠다 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최고위에서 징계한 윤리위원회에 홍익표 원내대표가 총대를 매야 돼요. 이거는 이재명 당대표가 복귀하자마자 가결파 징계하라 그러면 민주당이 오히려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홍익표 원내대표나 정청래 의원님이나 이런 최고위가 총대를 매야 돼요. 이재명 당대표는 통합으로 가자라고 하면서 가만 계시면 돼요. 이거는 윤리위원회에서 징계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냐면 딴 거 없어요. 여러분들 가결파가 누군지 뻔히 다 이제는 알잖아요. 명단. 그쵸? 가결파 누군지 알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민주당의 당내 당원 당규 개혁하면 돼요. 얘네들 여러분들 우리가 무슨 뭐 징계 뭐 당원권 정지 이런 거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대의원제랑 권리당원의 표의 등가성만 1대1로 만들면 돼요. 그래서 당원들이 경선 참여를 하게끔 하면 됩니다. 그쵸? 박용진 이딴 애들 처리하는 거 쉬워요. 굳이 윤리위원회 회부해갖고 날릴 필요도 없어요. 이제 민주당의 쇄신은 당내 민주주의 확립이에요. 여태까지 민주당이 가장 민주당스럽지 못한 게 대의원들에게 너무너무 많은 권한을 주다 보니까 마치 권리당원들은 강성으로 취급하고 대의원들만 숫자만 확보하면 자기네들이 경선에서 무난하게 당선된다는 아니란 생각을 갖고 있던 거예요. 응? 전 그래서 민주당의 쇄신은 당내 민주주의 확립이다. 그 당내 민주주의 확립은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의 등가성을 1대1로 하는 것이다. 저는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하면 당연히 경선에서 그리고 당원들의 경선 참여가 이루어지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얘네들은 당원들에 의해서 징계가 되는 것이니까 저는 민주당이 굳이 무슨 어떤 이재명 당대표가 손에 피를 묻히면서 나를 가결했던 좀 치사해 보이잖아. 그렇지 않아요? 니들 나 검찰에 잡아가라고 해서 니들 나 잡아가라 그랬지? 너희들 내가 복귀하자마자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는 단순한 당대표가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되실 분인데 대통령이 되실 분이 좀 쪼잔해 보이잖아. 그런 생각 안 해요? 이재명 당대표가 들어오자마자 나 가결표 던진 새끼들 누구야? 나와! 니들 징계할 거야! 쪼잔해 보이잖아. 그래서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고 홍익표 원내대표나 굳이 징계하고 어떻게 밀어붙이려고 그러면 저는 징계는 해야 된다고 봐요. 그 정치는 책임을 지는 게 정치거든요.
자기네들이 그렇게 검찰과 손을 잡고 국민의힘과 손을 잡고 가결표를 던져갖고 이재명 당대표를 검찰의 아가리에다가 쳐넣었으면 그거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는 홍익표 원내대표나 분명히 정청래 최고위원이나 최고위에서 윤리심판원에서 당연히 저는 책임을 묻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정치는 책임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했던 어떤 정치적인 행위들은 다 책임을 져야지 그게 정치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민주당은요. 민주당의 역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민주당은 지금 어떻게 보면 2차 주류의 교체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2차 주류의 교체예요. 그러면 1차 주류의 교체는 언제 일어났냐? 여러분들 알다시피 열린우리당이 어떻게 보면 탄생이 1차 주류의 교체였어요. 그러니까 친노 세력들의 등장이 과거 호남 동교동계에 뿌리를 뒀던 새천년 민주당으로부터 민주당 주류의 교체가 일어난 거거든요. 지금 2차 주류의 교체가 있다 보니까 저런 반발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2003년도 정치 상황을 한번 보세요. 2002년도 대선을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누구랑 붙었어요? 새천년 민주당의 대선 전당대회 때 이인재랑 붙어요. 그렇죠? 이인재랑 붙습니다. 그래갖고 이인재가 당연히 무난히 노무현을 이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인재는 호남의 동교동계가 밀었어요. 노무현은 온라인에서 우리 어떤 깨어있는 시민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응원을 했고, 이인재는 호남의 주축으로 동교동계가 밀었습니다. 그게 2003년도에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싫어했던 게 뭐냐면요, 지역 정치였어요. 지역 정치, 지역구도, 타파.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늘 부산에서 험지에 나가서 부산시장에 도전하고 부산에서 국회의원 되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노무현은 바보 노무현이 거기서 붙은 거예요. 거기서 계속 출마했다가 떨어졌죠.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한번 20년 전에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그게 바로 2003년도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20년 전에 얘기를 왜 소환하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그 당시에 열린우리당을 창당하게 되는 배경이 새천년 민주당이라는 민주당이 지역정당이었어요. 지역정당. 그것도 호남의 동교동 세력들이 꽉 잡고 있는. 그래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은 이미 대통령이 됐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잘 보면 김대중 대통령은 대통령을 이미 했어. 새로운 노무현의 시대가 왔는데 김대중 대통령을 만들었던 호남 동교동계가 노무현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반발을 한 거죠. 지금 똑같죠. 이재명이라는 새로운 시대가 왔는데 문재인 대통령 때 정치를 했던 친문 세력들이 이재명을 흔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이해가 가세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어떻게 보면 친문 세력들은 자연스럽게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을 맞이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만 해도 김대중 대통령이 이미 대통령을 했는데 노무현이라는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쥐고 흔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때 그치요. 노무현 대통령 이인재 경선에서 유명한 일화가 나오는 게 권양숙 여사의 아버님이 좌익 성향의 어떤 그 성향을 갖고 있어 좌익 단체에 가입했다는 이력만으로 이념 공격을 하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제 장인이 좌익의 경력이 있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도전한다 그래서 제 아내를 버려야 합니까? 라는 유명한 명연설이 나왔던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지역구도를 탈피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어떤 정당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열린우리당을 2003년에 창당을 해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 여러분들 우리가 586 기득권이라고 하면서 지금은 비판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정치가 운동권과 대한민국의 수구 세력들이 전면전으로 붙기 시작한 게 이때예요. 이때 2003년도에 열린우리당을 창당할 때
그 당시에 80년대 학번의 60년대생들이 주축이 돼갖고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를 했었고, 그때 여러분들 보시면 노무현 대통령을 만들었던 새천년 민주당은 호남색 체가 강한 정당이었어요. 그래서 지역구도를 탈피를 못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 우리당을 딱 만들자마자 그때 새천년 민주당에 있었던 의원들이 이동을 했죠. 그때 여러분들 불과 몇 명이 이동하냐면 그 당시에 40명 정도밖에 이동을 안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한나라당에 있다가 열린우리당을 들어왔던 독수리 오영재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부영, 김부겸, 또 누구 있죠? 몇 명, 그 당시에 5명 탈당을 했고, 한나라당에 있다가 열린우리당으로 왔던 그 독수리 오영재라고 했던 사람들이 가세를 5명 하고, 거기에 유시민 장관과 그 당시에 고인이 되신 지금 김원웅 전 광복회장이 만들었던 개혁국민정당, 그 사람들이 합쳐갖고 이제 열린우리당이 김영춘, 그 47석밖에 안 됐었어요. 한 47석밖에 안 됐는데, 그 당시에 새천년 민주당에서 열린우리당으로 이동하지 않았던 새천년, 그러니까 과거 동교동계 기득권 세력들이 59석을 갖고 있었어요. 59석을 갖고 있었고, 열린우리당으로 이동한 사람들은 다 합쳐봐야 47석밖에 안 됐어요. 그 한마디로 제1당이 바로 한나라당이 돼버린 거고, 2당이 새천년 민주당이 된 거고, 집권 여당이 제3당이 된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정면 돌파를 하면서 집권 여당이 47석밖에 안 되는 의석으로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얘기 말 한마디 해갖고 이제 탄핵이 된 게 여러분들 잘 아는 사건이죠. 그게 바로 그때 이제 열린우리당을 노무현 대통령이 만들었을 때 주류가 교체가 된 게 아니었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탄력을 받았던 게 뭐냐? 영남 세력이었던 바로 김부겸 뭐 이런 사람들, 김부겸이랑 막 넘어왔던 이런 사람들과 영남 세력들과 그 당시에 호남의 그 신주류였던 천정배, 신기남, 정동영, 이제 기억나시죠? 천정배, 신기남, 정동영 이런 사람들이 호남 기득권들에 대항을 하면서 열린우리당에 합류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호남의 어떤 그 주도권 세력들이 얼마나 노무현 대통령이 고마워요. 지역주의 탈패를 하면서 열린우리당으로 와줘서.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정동영을 그렇게 어떻게 보면 노무현 정부에서 황태자로 그렇게 키워줬던 거예요. 정동영이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이런 얘기를 해요. 2004년 2월 18일 합동 기자회견에서 개헌 저지선까지 무너지면 그 뒤에 어떤 일이 생길지는 나도 정말 말씀드릴 수가 없다고 말한 데 이어서 24일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줄 것을 기대한다. 대통령이 뭘 잘해서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 하고 싶다. 이 발언 한마디에 바로 그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그랬던 새천년 민주당에 남아있던 59명과 한나라당이 합세를 해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탄핵이 역풍이 불면서 17대 그 당시에 총선 승리가 바로 86 그룹들, 지금의 60년대생 80년대 합번으로 불리는 운동권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17대 총선은 무려 152석의 열린우리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그때 이제 역사 속으로 그 당시에 여러분들 새천년 민주당 59석, 60석 가까이 되는 인간들이랑 자유선진당인가? 그 충남에 기반을 두고 있었던 그 김종필 세력들과 한나라당이 손을 잡고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을 했는데,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왜 탄핵하냐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탄돌이라고 하죠. 그 당시에 운동권들 다 정치 입문 언제 했냐 보면 대부분 다 17대 때 시작해요.
17대 때 시작해갖고 전부 정치 입문해갖고 운동권들이 그때 된 거죠. 그래갖고 이제 대한민국의 수구 세력대 운동권이라는 민주화 세력의 이념의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던 거예요. 왜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지역구도의 정당에서 탈피하고 싶었었냐면, 사실상 호남 동교동계나 호남의 노무현 대통령이 볼 때는 둘 다 기득권이라고 본 거예요. 이쪽은 늘 호남파리에서 호남에서 몰표를 얻고, 저쪽은 영남파리 해갖고 표를 얻고, 그러다 보니까 전국 정당이 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그 당시에 17대부터 이제 정면으로 하면서 집권 여당이 됐었던 것이죠. 그때 이제 운동권 세력들이 정권을 사실상 잡고 개혁에 나섰는데, 이제 얘네들이 이제 착각을 하는 게 있죠. 운동권의 그런 뜨거운 가슴들은 있었죠. 군사 정부의 어떤 독재 정권에 항거하면서 피를 흘렸던 그런 민주화 세력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어떻게 보면 아마추어 정부였어요. 대통령은 굉장히 열린 사고를 갖고 있었는데 정권을 운영하는 자체가 굉장히 아마추어리즘이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무조건 강대강으로 부딪힌 거예요. 그렇고 조중동과도 강대강으로 붙이고, 검찰 개혁이라는 어떤 그런 강대강으로 부딪히고, 그래서 개혁의 시도는 많이 했지만 결과가 나오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운동권 세대들의 아마추어 리듬이 뭐냐면, 제가 가장 아쉬웠던 거는 그런 독재 정권의 총칼 앞에서 싸울 수 있었던 혈기와 패기가 있었다 그러면 때려잡을 건 때려잡았어야 돼요. 그때 조중동을 때려잡으려면 확실히 때려잡았어야 돼요. 확실히 때려잡고 밟고 그 다음에 개혁을 박차를 가했어야 되는데, 적당히 때려잡으려다가 반발이 있다 보니까 자기네들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웠다는 그 가치에 힘입어서 그런 불법적인 권력을 휘두르는 자들에게 합법적인 권력을 제대로 대항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무현 정부가 이제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오히려 조중동에게 역공을 맞고 수구 세력들에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라는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던 세력들에게 견일 공격만 당하는 것이죠. 경제 환경이 너무너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나쁘다고 하니까 아니다 이렇게밖에 못했죠. 오히려 때려잡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실상 노무현 정부가 집권 말기에는 열린우리당이 사실상 공중분해가 되고, 노무현 대통령을 탈당하라는 입진보들이 들고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그 뜨거웠던 어떤 586 세대 그 사람들의 가치들이 많이 훼손되기 시작합니다. 동지에도 훼손되고, 이제 배지 맛을 봤던 586 세력들이 이제 당내 기득권이 되면서 다시 이제 민주당이 이제 이명박에게 정권을 뺏기면서 이제 친노 학살이 일어난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2002년에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2007년 대선에서 정동영 대 이명박이가 붙었을 때 민주주의에서 투표를 포기한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역대 대선에서 가장 큰 표차로 민주당이 패배를 합니다. 민주당이 패배를 해요. 그때 이제 이명박이가 정권을 잡자마자 다시는 저 친노 세력들의 부활을 좌시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한명숙 죽이기, 유시민 죽이기, 친노의 좌장들을 죽이기 시작하면서 노무현 대통령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나 하나만 없으면 내 주변이 괴롭히지 않겠다라고, 그러니까 강금실 회장이나 여러 주변 사람들을 이명박이가 잔인하게 국정원과 검찰을 동원해서 죽이기, 그러니까 친노 학살에 나선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실상 친노 패족이라는 말을 만들어서 이명박 정권 때 탄압을 했죠. 그러고 있다가 이제 민주당이 정신을 차리고 이명박이의 정권을 빼앗기고 친노 패족을 만들려고 그랬던 이명박과 조중동 그리고 검찰의 어떤 손아귀에서 이겨내면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정권을 빼앗아 와야 된다. 그게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2009년 5월 23일 날 서거를 하면서 이제 민주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꺼져갔던 친노에 대한 원망, 그런 것들이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시면서 이제 우리가 한이 돼 버린 거예요.
한이 돼버리면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있을 때 우리가 그가 어떤 대통령이었고 노무현이라는 정신이 노무현은 대통령을 떠나서 대한민국의 철학자예요. 제가 보면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를 크게 보고 철학자였는데 그 노무현 정신을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는 그 노무현 대통령 서거 후에 민주 진영이 다시 잘못하면 패족이 될 뻔했던 노무현 대통령과 친노 세력들을 국민들이 바로 문재인이라는 노무현이 가장 신뢰했던 친구를 대선에 끌어내면서 2017년 우리가 정권을 차지하려고 다시 한번 힘을 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정치를 안 한다 그랬던 문재인이라는 왜 문재인이면 노무현의 한을 풀어줄 수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죠. 그래서 2012년 대선을 붙었죠. 그래서 너무너무 아깝게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에게 정권을 내주고 그때 이제 다시 한번 친노 패족이라는 그 이름들을 꺼내면서 우리는 주류의 교체가 사실상 운동권이 그러니까 민주당에 많이 흡수가 되면서 신정치 세력들이 등장을 했었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했던 운동권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를 했고요. 그러면서 박근혜와 대통령 2012년 대선을 붙었는데 우리가 참패를 했죠. 아깝게. 그러고 나서 이제 민주당은 새로운 이제 또 친문 세력이 등장을 하면서 우리가 또 5년의 칼을 갈고 해서 결국은 박근혜라는 태어나지 말아야 될 정권이 태어나면서 우리가 2016년 박근혜 탄핵 촛불 국정농단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촛불을 들어서 문재인이라는 정부가 태어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제 어떻게 보면 586 그리고 친문의 운동권 세력들의 복합체가 문재인 정권의 완성본이에요. 문재인 정권의 완성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권을 잡고 이제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때 실패했던 개혁이나 이런 것들을 좀 치밀하게 준비하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원 개혁에 나섰고 그 다음에 기무사를 개혁했고 검찰을 개혁을 하려다가 이게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어떤 그런 실패를 문재인 대통령은 6년차 대통령이었거든요. 사실상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 운영을 같이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옆에서 보고 느끼고 조중동이라는 어떤 언론 권력과 검찰 권력이 얼마나 막강한지에 대해서 피부로 느꼈기 때문에 그들에게 단 하나라도 실수하지 않아야만 흠을 잡히지 않으면서 어떤 국정을 운영해야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철두철미함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은 나에게 들어올 어떤 그런 권력들의 대한민국 기득권들의 칼을 예상을 했겠죠. 제가 가장 아쉬운 거는 국정원 남겨놨었어야 돼요. 국정원과 기무사는 맨 나중에 개혁을 했어야 돼요. 검찰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국정원과 기무사였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이 국정원이 너무너무 그동안 나쁜 짓을 하고 그런 것들을 봐서 검찰은 법무부가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착각을 했던 거예요. 이거는 아무도 얘기 안 하죠.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을 잘 뽑아서 그래서 조국 장관을 법무부 장관을 시켰던 거예요. 검찰은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검찰은 어떤 인사권으로 어떻게 조질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었나 봐요. 그랬는데 그러면 사실상 검찰 개혁을 먼저 밀어붙이고 그 다음에 국정원 그 다음에 기무사 개혁을 추진했다 그러면 검찰은 꼼짝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검찰이 가장 두려워하는 검찰은 사실상 권력기관에서 넘버 3였거든요. 국정원이 대한민국의 어떤 공작체 예전부터 안기부 중앙정보부 그쵸? 중앙정보부 안기부를 통해서 사실상 대한민국의 어떤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중앙정보부 그 다음에 안기부 그 다음에 국정원으로 이어지는 막강한 대공수사권과 국내 정보력을 통해서 검찰들도 이명박근혜 정권에서는 희한하게 어떤 연탄 가스에 마시고 자결하는 검사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런 걸 보면 검찰 개혁의 선순위가 검찰 개혁이 됐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국정원 개혁과 집권 말기에 기무사 개혁을 통해서 했어야 되는데 넘버 3인 검찰은 맨 마지막에 냅뒀다 보니까 넘버 1, 넘버 2를 날려버리니까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법무부 장관도 통제할 수 없는 집권 여당의 대통령 그 당시에 민정수석실도 검찰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단계까지 왔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지금의 그 민주당의 그 친노 친문 세력들, 어떻게 보면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꿈꿨던 기득권들에 대한 타파, 그 다음에 지역주의 구도의 철폐, 이런 것들에 역행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문재인 탓이다라고 하면서 친문 정치인들이 잘못 가고 수박짓을 하면 문재인 대통령을 탓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 친문 정치인들이라 그랬고 친문 정치인들에게 전화를 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성격이 안 된다는 거는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렇죠? 문재인 정부 때 자기와 같이 정치를 했을 뿐이지 문재인 대통령이 전화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모든 친문 정치인들이 자기네들은 새로운 이재명의 시대에 본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재명을 검찰의 아가리에다가 쳐넣는 이런 정치인들을 비판을 해야지, 그 배후에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서 문재인이 있다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은요, 누구나 봐도 이거는 이재명 당대표를 고립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의 주류의 교체가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주류의 교체에 역행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바로 지금 과거에 17대부터 정치했던,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정치가 운동권 정치 대 과거 반민족 행위자들이었던 반민주 세력들과의 이런 구도가 돼 있는 이런 정치는 제1차 주류의 교체였던 호남 동교동 색깔들이 쥐어지면서 운동권 세력들이 대거 정치권에 들어왔고, 그런 운동권 세력들이 지금의 기득권이 돼서 이재명이라는 새로운 정치 세력과 친명 세력들을 거부하는 데서 오는 일시적인 충격이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민주당에서 이제 어느 정도, 여태까지 이재명은 지지자들에게는 대통령감이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에게는 이재명이 대통령감들이었지만 기존에 있던 친노 친문의 기득권 세력들이 볼 때는 이재명은 그냥 변방의 장수였어요. 그래서 이재명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었죠. 근데 이 사람들도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검찰의 수사를 이겨내고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당의 지지율이 50%대로 회복되고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압승을 하면서 이 당대표 때문에 민주당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박스권에 갇혀 있다라는 것은 음모론이었다라는 게 이제 확실하게 된 거죠. 그렇죠? 이 모든 민주당의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는 것은 이재명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게 이번에 민주당의 여론조사를, 민주당의 지지율이 50%를 돌파하면서 여태까지 어떤 비주류, 그러니까 비명계가 주장했던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민주당의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그런 잘못된 시각은 깨진 거예요. 그건 여태까지 그러면 왜 민주당의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았냐? 단일 대오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지 않고 민주당 내분이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피로감을 느꼈고, 많은 정치 세력들이 중도층에서도 민주당은 지금 무엇이냐, 뭐하냐, 니들 집 앞그릇 챙기기 혈안이 돼서 늘 싸움질을 하다 보니까 민주당도 윤석열이 똥볼을 차도 그 반사이익을 받지 못했다라고 우리가 이제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든지 기득권 세력들이 존재하는 이상 그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자기네들이 공천을 받을 수 있고 배지를 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득권은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는 게 바로 기득권입니다. 내가 언제든지 나의 어떤 밥그릇을 내려놓는다 그러면 그건 기득권이 아니죠. 그거는 오히려 그 사람들은 정치를 똑바로 하는 거죠. 지금 친노 친문 친명의 어떤 과거 어떤 그 검찰의 수사에 동조했던 세력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민주당 안에서도 기득권들이 이재명을 거부를 했고, 그런 거부했던 움직임들에서 점점점 죽어 들어가면서 오히려 민주당에서 이재명 당대표가 장악력이 점점점 커진다는 것은 주류의 교체가 거의 이제는 이재명 당대표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고,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완벽하게 승리를 한다 그러면 확실한 주류의 교체가 일어난 것이고, 과거 친노 친문, 이제는 친명이든 비명이든 이런 정치 세력들이 없어지고 모두가 민주당으로 내년 총선을 치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면. 네. 어떤 민주당의 어떤 여러분들이 그 역사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과거에도 이런 저항이 있었고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까지 했던 세력들이 분명히 존재했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과거에도 노무현 대통령 자기네들 기득권 내려놓지 않으려고 자기네들이 뽑은 대통령도 탄핵했던 새끼들인데, 그만큼 이 국회의원 배지라는 게 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가장 대한민국에서 개혁이 가장 힘든 조직이 어디라 그랬어요? 검찰? 아니에요. 바로 국회예요. 대한민국에서 검찰보다도 개혁하기 가장 힘든 조직이 바로 국회입니다. 왜? 국회는 여야 할 것 없이 자기네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거든요. 국회의원이라는 직업이 힘들어져야만 바로 국회가 선진화되는 것이고, 국회의원이라는 직업이 너도 나도 너무 힘들어서 하기 싫은 직업이 돼야만 정말 좋은 정치인들이 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하기 편하고 국회의원 9명까지 대주면서 돈은 꼬박꼬박 나오고 비서는 9명 있고 웬만한 중소기업을 한 명이 이끌어 나가는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너도 나도 공천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돈까지 오가면서 공천 장사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대한민국 정치 세력 중에서 가장 먼저 개혁을 해야 되는 집단은 바로 국회예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네, 여러분들 요번에 하마스,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 여러분들이 많이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근데 좀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누구의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이 하마스라는 조직을 자꾸 여러분들은 테러 조직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이건 미국의 시각이에요. 미국의 주요 언론과 미국의 시각의 하마스, 가자 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을 어떤 자치 정부를 차지하고 있는 하마스는 정부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착각을 하시는데, 하마스도 팔레스타인이라는 민족의 열혈적으로 응원을 받는, 한마디로 팔레스타인 민족의 시각으로 보면 하마스는 민족 항쟁 운동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빼앗긴 자기네들 영토에 무단으로 점거한 이스라엘에 대항하는 민족 해방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마스는. 그렇죠? 우리가 늘 미국의 뉴스, 국제 뉴스, 미국의 시각에 찾고 보니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잔인하게 공격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하마스는 정당이에요. 팔레스타인의 정상적인 정부고, 그 정부에서 나오는 정당의 지도자가 있는 것이고 다 있는 거예요. 응? 우리가 과거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상해 임시정부에서 일본에게 어떤 조선 총독부를 암살을 하고, 그런 시각에, 일본의 시각을 보면 우리는 테러 분자죠. 그렇죠? 이스라엘과 미국의 시각에서 보면 하마스는 국제 테러범에 준하는 얘기죠. 지금 오히려 이스라엘이 미국의 힘을 얻어서, 이스라엘은 막강한 유대 자본이 있습니다. 왜 그러면 미국은 이스라엘 전쟁에, 왜 미국은 이스라엘을 지원할 수밖에 없냐? 미국의 주요 어떤 경제인들이나 미국의 자본가들이 전부 유대인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동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미국이 반드시 보호해야 되는 하나의 어떤 중요한 임무가 된 거예요. 미국의 주요 경제 자본을 굴리고 있는 세력들이 유대인이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착각하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에 지금 여러분들은 이스라엘을 기독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충돌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 믿는 기독교는 지금의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개신교가 아니에요. 거기 유대교예요. 유대교랑 기독교의 개신교랑 뭐가 다르냐면요, 유대교는 구약 성서를 믿는 거예요. 유대교는 구약 성서를 믿어서 예수의 부활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개신교는 예수가 부활을 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해서, 지금의 개신교는 예수의 부활이 있는 것이고, 유대교는 구약 성서를 믿기 때문에 거기는 예수의 부활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개신교와 유대교는 적대적인 관계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는 어떻게 보면 과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어떤 영국이나 어떤 세계 열강들이 이스라엘에게도 땅을 준다, 팔레스타인 민족들에게도 땅을 준다 그래갖고 사실 이거 국제 분쟁을 만든 것은 영국과 사실상 어떤 세계 열강들의 문제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이게 우리가 이 하마스와 이 전쟁이요. 어떻게 보면 하마스의 팔레스타인의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은 3차 전쟁이에요. 이미 한 번씩 붙었고 2차 전쟁 때는 거의 하마스가 승리를 할 뻔했는데 이스라엘이 어마어마한 학살을 해요. 그래서 이 전쟁은요. 하마스라는 가자지구에 있는 정당의 정부군이에요. 걔네들이 볼 때는. 여러분들은 미국의 시각으로 보면 테러 집단이지만 팔레스타인의 정당의 하마스라는 정당의 정부군이에요. 그 정부군이 2년 동안 치밀하게 준비한 전쟁이에요. 치밀하게 준비해서 이스라엘을 사실상 가자지구에 있는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게끔 하려는 독립전쟁으로 얘네들은 봐요. 이스라엘을 민족은.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어떤 군들이 가자지구의 민간인들 전부 나가라. 그리고 대학살을 예고하고 있죠. 지금 이 대학살 예고가 미국에서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가자지구에 이스라엘 병력이 들어와 갖고 하마스라는 어떤 정당과 그의 군대를 전멸을 하게 되면 이란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다 연계돼 있어요. 이란이 지금 뒤에서 그 하마스의 배후는 이란이라고 하면서 미국이 이란을 다시 제재하려고 해서 당연히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들어와서 학살을 감행한다라고 하면 시리아, 이란 당연히 자동 개입이 돼서 중동의 어떤 뭐 3차 대전이 난다 이런 얘기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이스라엘의 강경한 그 가자지구에 대한 하마스의 군병력을 학살하겠다, 다 죽이겠다, 토벌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미국이 오히려 어떤 이례적으로 말리고 있는 상태고 지금 바이든이 18일 날 오늘이죠. 바이든이 이스라엘을 방문해요. 이거 왜 그러냐면 못하게 하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입장에서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중동에서 확전이 벌어지면 세계 유가가 치솟고 내년 대선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바이든 입장에서는 중동의 평화가 지금 중요한 시기예요. 어떻게든지 그래서 이란도 좀 여태까지 유엔에서 제재했던 거 이란의 자금도 동결을 좀 풀어주고 이란도 사우디와 화해시키고 이란과 사우디와 이스라엘도 좀 화해시키고 이렇게 해갖고 미국 입장에서는 중동에 좀 평화를 이끌어서 저를 삐딱하니 나가는 사우디를 이란과의 어떤 사이도 좀 다 좋게 해갖고 어떻게든지 석유값을 낮춰갖고 내년 미국의 물가를 좀 잡고 정치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게 하마스라는 변수가 생기는 바람에 이스라엘은 또 미국의 말을 잘 안 들어요. 이스라엘은 비공식적으로 핵을 갖고 있어요. 그 핵을 비공식적으로 갖고 있던 이유가 뭐냐? 미국의 유대인이 잡고 있으니까 딴 나라에서 만약에 비공식적으로 핵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 나라는 벌써 불바다가 됐을 거예요. 그렇죠? 응? 결국 오늘 바이든이 이스라엘을 가는 거는 확전을 막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확전을 막기 위해서 거기에는 이제 강공이 들어가는 거죠. 미국의 지상군을 파병하겠다라고 하면 이스라엘도 함부로 하마스에다가 군대를 보내지 못하죠. 전면전이 되니까. 그래서 미국이 지금 여러분들 몰라서 그런지 미국의 항공모함이죠. 항공모함이 이스라엘이랑 그 하마스 팔레스타인 분쟁 지역에 한 대가 들어가 있어서 항공모함이. 왜 항공모함이 한 대만 들어가 있었냐면 이스라엘을 방어해 주려고. 혹시나 시리아나 어떤 이란이나 어떤 하마스나 팔레스타인이 연합을 해서 만약에 갑작스럽게 이스라엘을 미사일 발사나 어떤 로켓포 공격을 하면 미국의 항공모함이 이스라엘을 방어해 주려고 항공모함이 한 대가 들어가 있었는데 점점점 이란의 어떤 최고 지도자가 가자 사태에 대응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례적인 강경 발언을 해요. 계속 강경 발언을 하다 보니까 먼저 선제 타격을 하겠다는 강경 발언을 하니까 미국이 항공모함을 한 대를 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그 전쟁 지역에 파견을 한다는 건 뭐냐? 미 항공모함은 사실상 군사 기지예요. 전투기 수백 대가 날아가갖고 폭격을 하고 올 수 있고 지상 그 항공모함 안에서는 대포로 날려버릴 수 있거든요. 한 대는 이스라엘과 이란을 견제하고 한 대는 팔레스타인과 이란과 시리아, 한마디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측을 미국이 지원 사격을 해줄 수 있고, 한 대는 이스라엘을 보호하려고 두 대가 지금 이례적으로 전쟁 위기만 올라간 거죠. 그래갖고 내일 결국은 그 바이든이 18일 날 이스라엘을 가는 것은 확전을 어떻게든지 막으려고 하는 거고, 그 바이든도 이스라엘 가자 점령을 큰 실수가 될 것이다. 오히려 바이든은 너네 거기 들어가지 말아라. 응? 확전을 우려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이스라엘도 지금 강경하게 괴물 같은 하마스라는 정당을 지상군을 투입한다. 미국 등 지상군 투입해서, 근데 지금 미국은 지상군 투입은 신중해야 된다. 그래서 그 하여튼 왜 그러냐면 그 아랍연맹이나 아프리카 연합은 이스라엘이 지상전 철회를 촉구하고 나서서 지금 여기에 이제 또 러시아와 중국이 개입돼 있잖아요. 러시아랑 중국이 이스라엘을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안보리가 나서서 이걸 막아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왜 여러분들 그러면 바이든이,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왜 바이든이 오늘 오히려 이례적으로 이스라엘을 편을 들다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점령은 하면 안 된다라고 왜 얘기하냐? 민주당 지지층이나 중도층이 팔레스타인을 응원을 해요. 미국의 국민들, 민주당 지지층들이나 미국 국민들이 팔레스타인에 더 우호적인 거예요. 여태까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나 그런 어떤 그 우호적이었었는데, 미국의 지지자들이, 바이든은 민주당이잖아. 근데 민주당의 지지자들이나 중도층이 팔레스타인에게 오히려 우호적으로 그런 여론이 확산되다 보니까 바이든이 이스라엘에게 자제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아마 미국 계신 분들도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전쟁을 여태까지 이스라엘이 무단으로 팔레스타인의 영토를 침범을 하고 무력으로 여태까지 했던 거에 대해서 치밀하게 하마스라는 팔레스타인의 민족 해방 정당들이 독립전쟁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너무 세계사나 국제 정세를 미국의 시각으로 본다. 하마스는 정당이고 팔레스타인에 어떻게 보면 정부 역할을 하고 있고,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이스라엘 사람들만 학살당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이스라엘이라는 군이, 이스라엘은 엄청난 군사력을 갖고 있어요. 탱크도 몇천 대를 갖고 있고요. 비행기도 몇백 대를 갖고 있고, 거의 우리나라 군사력과도 맞먹을 정도의 군사력을 갖고 있는데, 군대도 아마 하마스 군대 해봐야 2, 3만 명? 2, 3만 명 될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는 몇십만 명이에요. 응? 근데 늘 우리는 미국의 시각, 그리고 미국의 주요 언론들의 보도를 대한민국의 외신이라고 하면서 떠들어대다 보니까 하마스나 이런 사람을 테러 집단으로 본다는 거죠. 팔레스타인 국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하마스라고 생각하는 거죠. 팔레스타인 민족은 우리의 땅을 불법적으로 침탈해서 영유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반드시 이 땅에서 쫓아내야 되는 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과 대항전을 하고 있는 하마스는 팔레스타인 민족에게는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는 완전 극우주의자고, 완전 친미주의자고. 그래서 늘 우리가 어떤 전쟁이 일어나면 그 전쟁의 원인을, 그 배후를 보면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은 지금 단순히 한 번 일어난 게 아니라 세 번째 전쟁이고,
벌써 가자 지구까지 들어가서 학살을 했던 경험이 있었던 이스라엘이었고, 하여튼 늘 하마스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에서 늘 이스라엘이 조금 이길 것 같으면 미국이 어마어마한 군사력과 지상군을 투입해갖고 오히려 아랍 민족을 탄압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미국의 시각으로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보게 되면 팔레스타인 민족 입장에서 보면 민중항쟁 또는 해방전쟁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혁명수비군과 헤즈볼라의 이스라엘 공격, 이게 다 점점 이스라엘이 이란과 점점점 붙게 되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민주당 지지층들이 오히려 팔레스타인을 응원을 하고, 그래서 당황한 바이든이 이스라엘 리들 그 극우인 이스라엘 총리에게 자제를 시키기 위해서, 왜 그러면 지금 확전이 돼버리면 미국이 참전을 그렇다 그러고 이스라엘을 버릴 수가 없잖아요. 하여튼 그런 상황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